앞서 집중진단에서 살펴봤듯이 코로나19로 증시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을 기회로 산업계 판도 역시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죠. 바로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흐름을 잘 읽으면 엄청난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올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김 부회장님께서 가끔 강연하시면서 이 엄청난 사업 기회가 이번 기회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렇죠.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질서를 붕괴시키고 디지털 질서로 전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질서 변화는 위기적 기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글로벌 제조기업들 GM, 포드, 지멘스, 벤츠 이런 회사들이 모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생겨났습니다. 당시는 이제 전자, 전기, 화학 이런 것들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소위 산업 질서가 바뀐 그런 시기이고 이제 100년 만에 그런 시기가 다시 오고 있는데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디지털, 신경제 이런 쪽에서 새로운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사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언택트라는 단어가 이제 소위 이제 고객과의 관계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소위 이제 과거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교류하던 방식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방식들에 의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급격히 부상한 것을 보면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기존 산업에서 언택트로 바뀌고 또 조화를 이루고 하는 이런 쪽의 변화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언택트는 문명과 기술의 발전 방향 자체가 언택트거든요. 사람들이 원시 시대에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몸짓하고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교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문자와 책이 사실 언택트입니다. 서로 직접 보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 것들을 지금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언택트고요. 전화도 사실 정확하게는 언택트입니다. 1대1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근데 다만 디지털 시대는 플랫폼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즉시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각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언택트 only는 아니다. 언택트가 물론 중요한 추세이긴 하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인 컨택트, 즉 대면, 대면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 컨택트도.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컨택트 자원들, 물론 지금은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언택트, 온라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프라인 회사들도 많은 디지털 기술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언택트적 요소와 기존의 컨택트적 요소를 최적으로 조합해서 고객과 강하게 깊게 관계를 맺는 딥택트, 딥택트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딥택트 전략이 앞으로 기업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집중진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영제의 산업이 언택트 요소를 합해서 소비자와 접점을 대대적으로 넓혀가거나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딥택트라고 한다면 그런 딥택트 면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가장 잘 하고 있는 국내 이런 사례 같은 걸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특히 그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 중에서 디지털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저는 자주 들은 예로 디지털 관점에서는 도미노 피자를 들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피자 주문해서 먹는 전형적인 소위 전통 산업입니다. 이 회사는 1960년에 만들어져서 소위 말해서 30분 이내 배달 이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상당히 급성장을 했죠. 사실 시간이 오래돼서 식은 피자를 먹는 것만큼 고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따끈따끈한 피자를 또 미국에서 30분 내에 배달한다. 물론 글로벌적인 슬로건이 됐습니다만 근데 이 회사가 아주 어려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피자 산업 자체가 진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배달을 30분 이내에 한다는 아이디어는 좀 참신했지만 그걸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되면 주가가 3달러까지 추락을 하고 3달러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니까 사실상 회사는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몰립니다. 근데 새로 이제 들어온 경영진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디지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라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자와 디지털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피자에다가 무슨 뭐 센서를 할 수 있는 어차피 딱 이렇게 와닿지 네, 않는데 네. 여기에 아이디어는 어차피 우리는 그 도미노 피자는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취향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에서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또 뭐 그럴듯하지만은 10여 년 전에는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이었고 도전적인 겁니다. 예, 소위 말 스마트폰이 나온 지 이제 뭐 한 1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편하게 일찍 쓰고 충성도를 가지고 다양한 마케팅을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주가가 대략 한 10여 년 만에 3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300달러면 100배 가까이 오른 100배가 거예요?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2008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을 전부 다 같이 놓고 보면 다른 회사 사실 많이 올라봤자 10배, 20배거든요. 이 회사는 100배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뭐 출렁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400달러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은 지금은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플랫폼이 36가지라고 합니다.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예, 그래서 플랫폼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뭐 페이스북이든지 트위터든지 뭐 우리식으로 치면 카카오톡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그 경험이나 마케팅 정보들을 조합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통적이고 소위 구경제에 속하고 예, 이런 회사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제가 보기엔 항상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흔히 구글이 훌륭하고 애플이 훌륭하고 아마존이 좋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특히 구글, 애플과 같은 특히 이런 기술 기업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경제 기술적 수준을 노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회사들도 좋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제 지향점으로 참고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일 수도 있고 철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반적인 뭐 이런 피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현재의 사업 모델에 접목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딥텍트네요, 그게. 그렇죠. 네, 딥하게, 딥하게.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배달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굉장히 깊게 가져갔다는 것이고요. 또 뭐 이제 제가 팬더라고 하는 기타 회사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팬더. 예, 네. 팬더라고 하는 회사는 이 회사는 194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업됐고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앰프 기타, 일렉트릭 기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소위 깁슨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브랜드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음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 회사도 사실 그 쭉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아주 실적이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기타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너무 젊은이들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 악기를 잘 안 배우는 겁니다. 기타 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예, 많으니까. 너무너무 좀 재밌는 게 많죠. 네. 게임도 많고 하니까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시장 자체가 줄어들면 솔직히 기업은 별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에서 무슨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보고 거기 고객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보면서 수년간 걸쳐서 관찰을 하다가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뭘 하냐면 첫째는 이 회사의 매출이 새로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서 80% 이상이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 기타를 배우려고 하는 매출이 80%. 80%. 네. 물론 이제 유명한 연주자들이 비싼 그 악기를 사가지고 뭐 하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이 무엇일까를 또 쭉 봤더니
기타를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배울 방법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도 예. 모르겠고 그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예. 또 가야 되고 와야 되고 비싸고 이걸 고민하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디지털로 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소위 말해서 아주 재밌게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서 물론 나이가 70대 우리나라도 예. 40대 30대 다 노래가 다르잖아요. 그 노래를 골라가지고 그것만 연습을 시킵니다. 열흘이건 한 달이건. 그렇게 한 곡씩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타를 잘 치게 되는 쪽으로 네.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반응이죠. 그리고 구성은 2주간 무료로 나와서 무료로 한번 체험해보고 이주 무료. 네. 마음에 들면 한 달에 9.99달러를 내고 네. 24시간 한 달 내내 연습을 해도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자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야 물론 뭐 지지부진했지만 조금씩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네. PC를 켜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태블릿을 놓는다든지 해서 보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유료 구독자를 10만 명을 모았습니다. 10만 명. 예, 근데 이 10만 명이 굉장히 큰 것이 1년에 한 달에 10달러를 내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한 달에 100만 달러의 현금이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 회사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기타가 아주 잘 팔립니다. 배운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예, 기타를 쳐야 배운 되니까. 사람들이 기타를 네. 치고 좋아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싼 거를 샀다가 좀 좋은 거를 사게 되고 한 대 갖고 있던 사람이 또 다른 걸 또 하나 사게 되고 그래서 또 기타도 잘 팔려요. 그래서 우리 경쟁자였던 깁스는 지금 뭐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기타를 제조하던 회사에서 네. 소위 말해서 기타를 포함한 악기를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더라는 회사가 도미노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기술을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네. 예. 하지만은 그 디지털 기술의 본질,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모델에 접목시킴으로써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이 되고 굉장한 성과를 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딥텍터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타는 기본적으로 컨택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컨택트에서 선생님께 기타를 배웠지만은 언택트의 관점에서 기타를 배우게 하고 하지만 또 컨택트하게 계속적인 교류를 하게 하는 제가 표현하기로는 딥텍터의 모델로 이 모델을 사실 전환을 한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이제 팬더라든지 도미노 피자의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거꾸로 봤을 때 네네. 그런 디지털 기술을 접목이 좀 제대로 안 됐거나 늦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사례로 좀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유통업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마트가 작년에 분기별로 적자를 좀 내서 많은 네, 화제가 되었죠. 글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나름대로 대응을 했지만 그 대응보다도 변화가 더 빨랐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했지만 대응보다 훨씬 훨씬 빠르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훈이 뭐냐 하면 뭐 사실 이마트뿐만 아니고 다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점포망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그럼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만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프라인 점포를 좀 효율화는 하지만 온라인적 요소를 다시 결합을 해서 네.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가 갖고 있던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고 소위 컨택트할 수 있는 장점을 디지털이 갖고 있는 언택트의 장점과 결합시킬 때 이것은 또 기존의 온라인 사업자는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월마트죠. 월마트. 예, 월마트가 사실은 아마존이 급성장하면서 월마트가 아마 가장 빨리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다 보았습니다. 근데 월마트 지금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월마트는 일찍부터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 또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M&A도 하고 물론 그 과정의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사업이 크니까 또 자금이 좋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퇴근을 할 때 집 근처에 물건을 배송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주문을 하고 찾아가면서 직접 방문해서 고객들이 또 다시 추가적인 쇼핑을 하게 한다거나 또 찾아오는 고객들은 별도의 또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벤트를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이제 편의성만이 측면이 아니고 또 경험적 측면을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월마트는 굉장히 실적이 호조세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저는 딥텍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성공 사례가 할 수 있겠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를 접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좀 제대로 안 나는 분야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맞습니다. 경우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주로 온라인 언택트 사업에서 제일 그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쿠팡이라는 회사죠. 쿠팡, 네. 예, 쿠팡이라는 회사가 뭐 아주 여러 가지로 서비스가 좋습니다만은 매출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큼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택트든 컨택트든 즉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은 하기 마련이거든요. 쿠팡은 그 자체가 초기에 소위 매출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엄청난 이제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를 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유통업체들이나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여러 가지 이제 이합집산이라든지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쿠팡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유통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쿠팡의 예를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적자가 나는데 계속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다양히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 소위 언택트 사업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적자가 나는 데도 있겠지만 또 흑자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의 초점을 현재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너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제 계속 확장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일 때 정부는 어떤 입장으로 기업을 지원하거나 또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좀 해야 됩니까? 뭐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새로이 나타나는 분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너무 많은 걸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요. 불필요한 규제를 너무 빨리 만들지 말고 지켜보면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해나가는 것이 맞고요. 너무 또 지나치게 또 산업이 큰다라고 해서 오히려 정부가 막 그것을 지원한다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산업의 자생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고맙지만은 일단은 조금 그 자생적 생태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너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 예를 들어 유통을 놓고 보면 온라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질서에서 놓고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기존의 사업자들을 규제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다 보면 언택트와 컨택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어떤 양상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